오늘은 다시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가 암호화폐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고작 36만 원이라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베네수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이 12배 가까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잠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로 운영하는 실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인지 아니면 경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도박인지 그 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올해 여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마약 카르텔로 공식 지정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주요 마약 운송국 명단에 베네수엘라를 포함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의 온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곧바로 군사적 압박이 시작되었고 미 해군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함대를 카리브해에 파견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상공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의 비행금지구역 선포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공습 전취하는 첫 번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항공사들이 베네수엘라 상공 비행을 중단하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식민주의적 위협이자 부당한 침략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두로가 권좌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지상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베네수엘라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 제재는 재집권 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정권 내부의 균열을 유도한다는 것이 미국의 명백한 전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이것은 정치 게임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식료품 가격은 치솟았고 전력난은 심화되었으며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볼리바르 혁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경제 위기가 정권 교체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으나 마두로는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지난 10년간 제재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의 지옥을 견뎌낸 정권이었고 트럼프의 압박은 거셌지만 마두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한마디로 석유 그 자체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을 혼자서 깔고 앉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심지어 이란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땅속에 묻혀 있죠. 하지만 엄청난 매장량과 달리 실제 생산량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과거 하루 수백만 배럴을 펑펑 쏟아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설비는 녹슬었고 투자는 끊겼으며 기술자들은 모두 떠나버려서 지금은 전성기의 4분의 1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은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외화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생명줄을 쥐고 있던 게 바로 미국의 석유 공룡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는 최대 민간 기업이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오랜 제재 속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을 허가해줬습니다. 이 허가가 베네수엘라 경제엔 일종의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쉐브론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에 팔고 그 대금을 현지 민간은행에 달러로 줬기 때문이죠. 달러는 다시 베네수엘라 기업들로 흘러들어가 수입품을 사오는 자금이 됐습니다. 규모만 매년 수십억 달러, 베네수엘라 전체 외화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쉐브론에게 부여했던 특별 석유 수출 허가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바이든 시대의 유화책을 폐기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규정이 바뀌자 쉐브론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으로 가져다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베네수엘라 외환 시장에 매일같이 쏟아지던 달러 공급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는 다시 어둠의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생산된 석유를 몰래 중국 같은 나라에 팔아야 했는데 제재 위험 때문에 헐값에 넘기거나 비싼 중개 수수료를 떼어야만 했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장 기업들은 물건 사올 달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재무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 기업의 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돈줄을 전방위로 옥조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경제의 동맥이 끊겼고 마두로 정권이 기대고 있던 최후의 생존 수단마저 무력화되고 만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고질병인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경제는 바닥을 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다시 시작되자 이 모든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자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50% 수준인 물가 상승률이 순식간에 600%까지 치솟을 거란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분리한 경제 데이터 발표를 중단해버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제통화기금도 비관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내년 베네수엘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특히 경제의 심장인 석유 부문이 직격탄을 맞으며 국가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건 바로 초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베네수엘라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물가는 보름마다 2배씩 뛰었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저녁엔 휴지 조각이 됐죠. 살인적인 물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국민들은 짐을 쌌습니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은 무려 77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나라를 버린 겁니다. 이는 전쟁을 겪고 있는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와 맞먹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탈출 행렬이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쟁 중이 아닌 나라로서는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경제 규모의 80%가 증발했고 1인당 GDP는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한때 식량 부족으로 국민 평균 체중이 11kg나 줄어들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했던 그 시절, 그 악몽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채워지는 듯했던 상점의 진열대는 다시 비어가고 사람들의 눈길은 또다시 국경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덴버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를 집요하게 분석해온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교수는 소름 끼치는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박살나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나라다. 오히려 나라가 가난해질수록 정부는 더 강해진다. 경제가 망했는데 정권이 강해지는 이 기묘한 역설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민간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때 유일하게 남은 생명줄은 정부가 던져주는 식량 배급, 보조금, 공공근로 같은 것들 뿐이죠. 마두로 정권은 이 생존 본능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클럽이라 불리는 식량 배급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쌀, 콩, 기름 등이 담긴 식량 박스를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최저임금으로는 계란 한 판 사기도 버거웠으니 수백만 가구에게 이 박스는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었고 정부는 이 식량 박스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야당 집회에 나가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날로 배급 명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공공 일자리에서도 쫓겨났죠. 선거철이 되면 투표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정치적 신념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SNS에 정부가 주는 식량 품질이 형편없고 비리의 온상이다 라고 비판글을 올린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정권은 자신들의 통제 수단에 흠집을 내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과 야당은 경제를 옥죄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이 무너질 거라 계산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재가 강해져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국민들은 살기 위해 더욱더 정부의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교수는 이를 두고 제재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처벌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비극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마두로는 이 상황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 탓이라 선전하며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보다 당장 내일의 물가 상승과 밥상 물가를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라가 망할수록 독재자는 더 안전해지는 아이러니. 트럼프가 그토록 원했던 정권 교체는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평범한 시민이 한 달 꼬박 일해 버는 돈은 평균 $250, 우리 돈으로 약 36만 원 정도입니다. 36만 원이면 혼자 아껴 쓰면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인적인 물가 탓에 이 돈은 4인 가족 기준 기본 식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아빠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택시를 몰아야 합니다. 엄마도 시장에 나가 뭐라도 팔아야 하죠.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고 사실상 많은 가정의 진짜 생명줄은 해외로 떠난 가족이 보내주는 송금입니다. 최근엔 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졌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폭락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의 가치가 한때 미화 $4 수준까지 곤두박질친 겁니다. 정부가 월급을 동결하는 사이 돈의 가치가 증발해버린 거죠. 한 달 내내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끝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는 이제 돈이 아니라 종이 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이 돈을 달러나 암호화폐로 바꿉니다. 하루만 지나도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요. 거리의 모든 가게는 공식 환율이 아닌 암시장 환율로 가격표를 붙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없습니다. 상인도 손님도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이 나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전기가 끊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마저 시도 때도 없이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정부는 매번 미국과 반정부 세력의 사보타주라고 핑계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전소를 돌릴 기름도, 고장난 설비를 고칠 부품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할 땐 병원 수술실 조명이 꺼지고 공장 기계가 멈춥니다.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아 그 귀한 음식이 썩어나가고 찜통 더위에도 선풍기조차 켤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 어둠을 견디는 삶, 아이들은 학교 대신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저주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민낯입니다. 발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흐르는데 지상에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합니다. 닭껍질만 모아 끓인 수프로 배를 채운다는 뉴스가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은 나라, 약탈과 폭동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체념과 절망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듯이 그들은 미국의 제재망을 뚫을 기막힌 쥐구멍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 야심차게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만들었다가 거하게 말아먹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코인을 믿지 않았고 쓰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코인을 써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쓰고 있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조지는 방식입니다.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켜 달러 송금을 막아버리면 그 나라는 손발이 묶인 채 고사하게 되죠. 베네수엘라 은행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 무대에서 쫓겨나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누가 보냈는지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등에 석유를 몰래 팔고 그 대금을 달러 대신 테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테더는 1코인이 1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니 사실상 디지털 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는 석유 수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암호화폐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코인은 국가가 승인한 거래소를 통해 시장에 풀리고 기업들은 이걸 사서 다시 수입 대금으로 씁니다. 실제로 석유 생산량이 반짝 반등하고 철광석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의 감시를 따돌린 암호화폐 자금 세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탄생한 베네수엘라만의 기형적인 코인 경제, 과연 이 승부수는 마두로 정권을 구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핏줄을 타고 깊숙이 세우며 들었습니다. 국영 석유공사부터 동네 구멍가게까지 코인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국영 석유공사는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테더로 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기업 사장님들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코인으로 줍니다. 볼리바르 지폐로 월급을 주면 다음 날 휴지 조각이 되지만 테더로 주면 적어도 그 가치는 지켜지며 직원들도 그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거래소에
앱은 지갑보다 더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코인으로 환전합니다. 오토바이 택시 기사도 대기업 임원도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코인을 주고받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코인으로 계산할게요 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사용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글로벌 채택 지수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다투는데 1인당 사용량으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절반이 바로 코인 형태입니다. 현금 달러는 구경하기 힘들고 디지털 달러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의도치 않게 세계 최초로 코인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은행 문을 닫는 방식으론 CR도 먹히지 않고 그렇다고 암호화폐 거래를 막자니 테더나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째로 제재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판을 엎을 순 없으니까요. 물론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베네수엘라 계정을 막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귀신같이 또 다른 새끼를 찾아냅니다. 마두로는 바로 이 제재에 숭숭 뚫린 구멍을 찾아냈고 그 틈새로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른 대가가 뼈아픈 부작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코인을 풀어 돈을 돌리자 잠자고 있던 인플레이션 괴물이 다시 눈을 뜬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엔 2개의 환율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억지로 정해놓은 공식 환율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암시장 환율이죠.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며 공식 환율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이미 훨씬 비싼 값에 달러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의 격차가 50% 이상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는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공식 환율대로 물건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상점을 급습해 사장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억울했습니다. 암시장 환율로 비싸게 물건을 떼와서 공식 환율로 싸게 팔면 우린 굶어 죽으란 소리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장사를 접겠다는 가게들이 속출했고 상점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정부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암시장 환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쓴소리하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눈을 가려도 물가는 미친 듯이 뛰었고 사람들은 거리 뒤편에서 은밀하게 진짜 환율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두로 정권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환율 격차를 없애려면 공식 환율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과 군인들의 월급 가치가 똥값이 됩니다.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가격 통제를 계속하자니 기업들이 다 망해서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릴 위기입니다. 로드리게스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마두로는 아마도 버티기를 택할 것이다. 평가저라도 가격 통제 포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뭉개고 앉아 시간을 끌 것이다. 하지만 그 버티기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도자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민들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다시 한번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곳은 남미의 파리로 불리던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영원한 번영이란 없으며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곳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검은 황금이 진정한 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건강한 시스템 없이는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먼 훗날 역사는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단순히 자원의 저주에 갇힌 비극일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의 진통일지 그 답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